알아두면 쓸모 있는 스포츠 이야기. 축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며 인기로는 따라올 종목이 없는 스포츠.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취미 혹은 직업으로 축구를 하며 세계 각국의 프로 축구 리그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축구. 축구라는 스포츠는 어떤 역사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을까요? 축구는 어떤 스포츠일까요?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고 두 팀이 실력을 겨루는 구기 종목입니다. 손과 팔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골대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는 축구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스포츠는 축구이거나 축구의 아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훼손된 경우 설령 축구에서 기원했더라도 축구의 아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경기 시간은 정식 성인 경기 기준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합한 90분이지만 후반 정규 시간 이후 주어지는 추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 시간은 90분을 초과합니다. 두 팀 모두 골수가 동일하면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토너먼트에서 꼭 승패를 나눠야 할 경우 연장전을 비롯한 승부차기까지 진행한 끝에 승패를 판가름합니다. 승패를 판가름할 때 진행하는 승부차기 대신 동전 던지기를 하면 어떨까요? 승부차기 순간은 골을 넣고 못 넣고에 따라서 당사자나 보는 사람들이나 기쁨과 안타까움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 도입된 역사는 의외로 짧은데요. 놀랍게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연장 120분 경기로도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동전 던지기 혹은 다음날 재경기로 승자를 정하거나 공동 우승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축구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물건. 바로 축구공인데요.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완벽한 구의 형태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매 월드컵마다 상당한 기술로 만들어진 월드컵 공인구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구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자랑하는 것은 아디다스에서 만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라고 합니다. 시대와 과학의 발전사에 따라 변하는 물품 중 하나이고 매 피파 월드컵의 공인구를 보면 얼마나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가죽에서 인조피혁으로 배구공 같은 디자인에서 흰색 정육각 청루배와 검은색 정우각형 12개로 된 데스다 공, 그리고 6조각 브라주카 공으로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구공 색이 흰색 검은색으로 구성된 이유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이 최초로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흑백 TV 화면에서 공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풋볼, 사커. 풋볼이라고도 불리우고 사컬이라고도 불리는 축구.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정답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영국과 올림픽에서는 풋볼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종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커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사커는 미국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는 미식축구, 즉 아메리칸 풋볼과 구분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는 국제축구연맹 FIFA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세계축구연맹인 FIFA 가입국이 UN 가입국보다 많다. 세계축구연맹인 FIFA 가입국이 UN 가입국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건 그냥 FIFA에 가입된 축구협회가 많은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인데
협회를 본토에 4개 두고 나머지 식민지를 각자 따로 피파에 밀어넣은 영국이나 홍콩, 페루 제도처럼 본국과 따로 가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유엔에 가입하고 모든 축구협회가 피파에 가입을 하면 피파 가입국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진짜 변방에 생소하고 평생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나라도 축구 국가대표팀이라는 문서는 다 있고 심지어 미승인국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승인국도 가입하는 피파에 가입 못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인 이 지역은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긴 하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잔디가 자라지 않아 축구장을 만들 수 없어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파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떠올리실 겁니다. 1930년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 4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월드컵과 관련된 재미있는 통계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월드컵 베이비 붐.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2002년.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에서 48년 만에 월드컵 진출 사상 첫 승리를 거두었고 조 1위로 월드컵 본선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피파 랭킹 5위의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과 같은 16강 진출을 이루어내고 8강 그리고 아시아 최초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1위로 진출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중 처음으로 한국의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축구 경기를 틀어놓고 우리 팀을 응원합니다. 광화문 일대에 모여든 120만 명은 15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정말 이런 극적인 승부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4강 진출이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이 결승에 진출하고 선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결승전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정말. 이러한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 이후 2003년 3월에서 5월 사이의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다음 월드컵 개최지였던 독일도 당시의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월드컵 이듬해에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여담으론 월드컵에 참가하는 축구 선수의 이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곤잘레스이며 가장 일반적인 월드컵 경기의 결과는 1대 0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운 통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우승한 것은 6번뿐이라고 합니다. 149대 1. 축구 스코어일까요? 농구 스코어일까요? 농구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이 점수. 바로 축구 경기 스코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2002년 10월 31일 치러진 마다가스카르 프로 축구 경기의 황당한 경기 결과인데요. 패배한 팀의 킥오프와 동시에 자책골을 넣어서 149대 0의 스코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의도가 축구장 몇 배의 넓이냐면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넓은 공간을 칭할 때 축구장 몇 배의 넓이다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이는 단순 즐기기 위함이 아닌 제대로 피파 규정에 맞는 축구장을 만들려면 꽤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축구보다도 넓은 공간이 필요한 팀 스포츠는 거의 없는 수준이며 실제로 이런 이유로 실내 고장이 거의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빨간색 축구공 혹시 본 적 있나요? 날씨에 따라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다른 야외 구기 종목들과는 달리 축구는 날씨가 나빠도 웬만하면 경기가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덥건 춥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때로 골키퍼가 찬 골킥이 공중에서 다시 골키퍼에게 돌아올 정도로 바람이 강할 때에도 리그를 치르기도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엔 그라운드에 눈이 쌓이면 하얀색 공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 공으로 바꿔서 경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을 경우 경기가 연기되기도 합니다. 축구 때문에 전쟁이 난 적 있다? 관용구 중에서 축구는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라이벌 축구 경기를 뜻하는 더비 매치를 보면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몸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 온갖 거친 파울을 하는 것이 마치 진짜로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처럼 치열해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축구 경기가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They are, of course, Honduras and El Salvador. One thing thes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is being fanatic about football. Or if you're a freedom-loving patriot, soccer. But do they love it so much they would go to war over it? You bet they would, and that is no bueno. If you look at these two countries, you might notice one major difference, and that is that this one is a lot bigger than this one. However, this one had a larger population than this one, made up mostly of farmers, and there wasn't enough land for them to live and work on. So they started moving from El Salvador to Honduras in search of land, and by the 1960s, a hug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had crossed over the border from El Salvador. Meanwhile, in Honduras, it's 1963, and this guy has just staged a military coup to prevent the rise of communism and is now the military leader of the country. He immediately began harassing the peasants' unions and other left-wing groups, but he's a little insecure about the legitimacy of his leadership. So he holds an election and wins, but then the opposing party says, hey man, that election was clearly corrupt and fraudulent, and also you've been bribed by the rich American banana companies who are taking all of our bananas tax-free, and now our economy is in ruins. And everyone started to get mad at him. Now, if you ever find yourself the barely legitimate military leader of a corrupt Central American country, and you start getting into hot water, here's a bit of advice that has been tried and tested throughout the centuries. Blame something else.
So he blamed the Salvadoran immigrants for stealing all the land and all the jobs and ruining Honduras. The immigrants found themselves under attack by the hostile locals. Egged on by the rich American banana companies who wanted all the bananas to themselves, the Honduran government began evicting Salvadoran immigrants who had been living on the land for generations and started sending them back to El Salvador. The Salvadoran elite were furious and protested, citing moral reasons, but in reality, they were just getting a little too crowded. So tensions were about as high as they could be, but then... It's the 1970 World Cup qualifiers, and both countries finished top of their qualifying table, so it was now time for them to play against each other in a series of matches. The first match took place in Honduras. The night before the game, Hondurans gathered outside the Salvadoran team's hotel, making noise and taunting them. The next day, Honduras defeated the exhausted Salvadorans with a late 90th minute goal. After the match, a young Salvadoran fan, unable to bear her country's defeat, shot herself. Disturbingly, the Salvadoran government glorified the incident and made her into a national hero. And at the next game, fans brought pictures of her to the stadium. Emotions were running high as the next match took place in El Salvador, and this time the tables were turned. The Hondurans had to endure a sleepless night in their hotel, and the next day, before the match started, instead of the Honduran flag, the Salvadorans raised a dirty rag. So great job at reducing tensions. El Salvador won decisively over the exhausted Hondurans. While spectators battled in the stands, Team Honduras fled home in a bulletproof bus with rocks being thrown at them, and the Honduran coach reportedly told his players that they were lucky they lost. In response to the defeat, Hondurans began terrorizing the Salvadoran settlers even more, in some cases reportedly throwing them off their land and burning down their homes, and the immigrants began fleeing back to El Salvador. The final game in Mexico would decide who went to the World Cup. It was close, but El Salvador came out victorious, knocking Honduras out of the tournament. The atmosphere was riotous, literally, and back in Honduras, attacks on the Salvadoran immigrants further increased. This was too much for El Salvador to bear. With its people under attack and an unmanageable refugee crisis on its hands, El Salvador severed all diplomatic ties with Honduras and declared war. The football war is also known as the 100 Hours War, because that's how long it lasted, making it one of the shortest wars in history. El Salvador started by carrying out air raids on strategic locations within Honduras, including Tonconti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prevented the Honduran Air Force from getting into the sky. Then, with their superior army, they began an invasion along two major roads, complete with light tanks and infantry. Their advance was rapid, and they were quickly approaching the Honduran capital. Then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met in a bit of a panic and unanimously agreed that war between El Salvador and Honduras was a bad thing and probably shouldn't continue. So they went to El Salvador and said, "Can you please stop invading?" And El Salvador declared, "Not until they stop being jerks," and so the war went on. The Honduran Air Force finally got into the sky, and with aid from neighboring Nicaragua, they successfully carried out air raids on Salvadoran air bases and oil facilities, crippling the Salvadoran supply line and stopping their advance dead. Caught in a bit of a stalemate, the situation was no longer advantageous to El Salvador, so when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nce again asked them to stop and agre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Salvadoran immigrants, El Salvador relented, and a ceasefire was organized on the 18th of July. Then the OAS said, "Can you now please withdraw your troops from Honduras? No, please, no, please, no, please, no. Do it or we'll sanction you." You know what? Just for you, I'll do it. So El Salvador pulled its troops out of Honduras on the 2nd of August, and with casualties in the thousands, the war was over. The economies of both nations were damaged by the war, and El Salvador didn't have the capability to take care of all the returning immigrants, a crisis that eventually helped cause a civil war. The war left behind land and border disputes, some of which are still a cause of tension to this day. El Salvador went on to play in the World Cup, but lost every match they played and didn't make it past the group stage. So in the end, nobody achieved anything, and there were no winners. 잘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축구 경기가 기폭제 역할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반대로 실제 전쟁 중에 축구를 한 사례도 있을까요? 축구 때문에 전쟁이 난 것과 반대로 전쟁 중 적대시하던 병사끼리 축구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적의 사건 중 하나였던 크리스마스 휴전에서 적대시하던 영국과 독일의 병사들은 휴전을 하고 급조된 축구장을 만들어서 같이 축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축구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포츠 이야기. 축구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